자, 반갑습니다. 이동수입니다. 그럼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신문기사 중에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AI 추천 서비스입니다. AI, 이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뭐 artificial이라고 해서 인공과 인텔리전스, 지능, 합성어이죠.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지능입니다. 지능의 정의는 뭐죠? 지능, 두뇌죠, 두뇌. 어, 주어진 환경을 판단해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기호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추론하잖아요. 지능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멜론 음악을 들어주는 곳인데 뭐 여러분 네이버 바이브나 지니뮤직, 카카오멜론 할 거 없이 여러분들 요즘 음악 추천 보면은 맞춤형 서비스. 오늘 날씨가 비가 옵니다. 비에 맞는 날씨. 내가 입력한 것도 아닌데 딱 들어가면 추천 서비스에 비 오는 날 이런 노래 어때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싶은 노래를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추천해줘요. 멜론 참 똑똑해졌네. 날씨 등 취향 분석해서 음악을 골라주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처럼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음악을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플레이리스트에 집어넣어서 재생하는 게 아니라 멜론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더라, 아니 혹은 이 공간에서 뭐 이런 날씨, 이런 날, 뭐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이런 노래 많이 듣더라, 그럼 많이 듣는 노래를 자연스럽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서비스죠. BTV, TV죠, TV. 똑똑해집니다. TV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즐겨보는 채널, 즐겨보는 방송 뭐 예능 이렇게 TV가 사용자가 자주 보는 TV의 유형을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채널을 이런 영상을 좋아하네. 그럼 거기에 맞게끔 계속 좋아하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유튜브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죠. 유튜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밑에 뭐 추천 영상 해서 다양한 영상들이 비슷한 류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패션, 패션은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해 볼게요. 우리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구글 같은 데다가 내가 뭐 사고 싶은 제품명을 뭐 땡땡땡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광고창이라든지 구글의 하나의 사이트인 유튜브라든지 이런 광고 올라오는 광고들이 내가 검색한 제품과 연결된 광고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사실은 이걸 사람 한 명 한 명이 A라고 하는 사람, 이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발라드를 좋아한다더라.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특히 비 오는 날은 조금 비와 관련된 발라드를 좋아한다더라.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고 이동수에게 물어보고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이동수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동수라는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면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인공지능이 사용자 개개인에게 다 적합한 형태의 광고, 음악, TV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에서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TV에서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쇼핑에서 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다 다양하겠죠. 뭐 여기 대표적인 것도 나오겠네요. 스타벅스 이런 것들처럼 숙박.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앞을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컴퓨터를 지금 하고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뭐 지금 와이파이 모양도 있고 자동차 모양도 있고 이 지구 모양도 있고 플레이 버튼 모양도 있는데 뭐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와이파이로 뭔가 주변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뭐 신호등이라든지 다른 자동차들이라든지 연결되어 있고 현재 이것은 자동차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네요. 배터리가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이 컴퓨터 회로 반도체 모양도 보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가 가는 경로 안에서 다양한 자동차들, 다양한 기지국들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가 정보가 서로 교통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정보도 미리 교통이 뭐 연락 교환이 되고 그러면서 가장 빠른 최적의 길을 미리 안내를 받아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실제 도로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충분히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도로에 나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중요한 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까지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들어가 있을 거고요. 빅데이터, 도로 위에 수천만의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들과 통신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교통 신호등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신호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렇게 사물 인터넷 들어가 있을 거고요. 뭐 이 안에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수천만 가지의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일상화 된다면 자동차는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도로 위를 다니는 컴퓨터입니다. 그럼 사람은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사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IT 기업들이 많이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결국은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이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앞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자율주행의 이점은 분명히 사람이 운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럼 운전으로부터 해방된 그 시간 동안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물론 도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럼 그 독서와 영상 혹은 게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컨텐츠를 누군가는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IT 업체들, 구글,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겠죠. 자동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어떤 플랫폼이 심어질 것인가, 자동차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더 빠른 자동차, 더 성능이 좋은 자동차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의 모습 어떻게 바뀔까요? 기존처럼 그냥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의 각종 정보 표지판들을 보고 이렇게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위성이라든지 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테나, 기지국 이런 거에서부터 정보만 받으면 되고 이런 정보 받으면 자동차 알아서 쭉 목적지까지 이동하겠죠? 그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교통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로와 분명히 다른 도로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로에 접목시켜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시멘트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붓고 그 위에 아스팔트 덮어가지고 흰색 줄 그어서 이렇게 도로 만들어가지고 도로 만들었으니까 자동차 달리세요.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이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차와 차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점점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체감 못할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조금 더 한번 가까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IoT, 사물 인터넷의 사례입니다.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똑똑해집니다. 어, 기차가 연락된 것을 미리 알고 평소보다 늦게 울리는 알람 시계. 집에 있는 알람 시계가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돼가지고 똑똑해진 알람 시계가 됐어요. 오늘 주인이 스마트폰에다가 뭐 여행 일정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뭐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까지 아침 7시 30분 SRT를 타고 이동할 거야 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시계가 아니 혹은 집에 있는 TV에 이런 기사가 날라왔어요. 광주 송정역에 뭐랄까요? 지금 장마철 비가 많이 왔다고 칩시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로 인해 가지고 30분 정도 SRT가 늦게 옵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이 TV가 알람 시계에게 오늘 SRT 좀 늦는다는데라고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러면 주인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원래 있다면 30분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 알람 시계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평소보다 늦게 울리게 이거를 사람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정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스스로 스마트해져서 똑똑하게 바꿔주는 것. 그 위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도난 방지 알람, 날씨 인지 우산,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사에 실제로 쓰이는 것들 최근에 보면은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CCTV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뭐 버스 정류장에 다양한 센서들 대기환 그러니까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설치해 놓고 이 센서가 공기의 질을 측정해서 이런 공기는 지금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면 위험해요라고 하는 신호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존에는 센서로 측정했고 측정한 정보를 누군가가 보고 판단해서 이거는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그럼 그 안내에 따라 가지고 안내가 갔다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보를 우리가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요즘은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QR코드 같은 것이 있고 이거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존에 주문받던 시대보다는 이렇게 기계들이 주문을 받고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라고 하는 매장인데 여기에도 역시 사람 없이 우리가 물건을 짚으면 자연스럽게 계산까지 이루어져서 나오게 되는 시스템. 로봇이 음식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쵸? 달라지고 있죠.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달라지는 속도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범위와 달라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꽤 오래됐는데 벌써 인터넷 상담 로봇 카카오봇 인공지능이 도입된 것입니다. 사람이 쓰는 문장 단어들을 이해해서 거기에 적합하게끔 답을 주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역시 또 달라지고 있는 사례겠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18세기 말에 시작했던 1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기계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증기관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함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이 기계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쓸 수 있는 정말 고도화된 공장의 형태를 이 시기에 갖췄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를 펼치면서 산업화를 가지고 와요. 대량 생산 체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로봇팔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가 됩니다. 공장 자동화예요. 인더스트리 3.0.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대라고 예상했는데 이미 2020년대죠. 이 시대는 자동화를 넘어서 가상물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들 쌤이 어플을 뭐 추천한다면 미 스마트 미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미홈 해서 우리 샤오미에서 만든 전자제품들을 이 미홈 어플에 연동을 하면 내 어플을 통해 가지고 가전에서 내 집에서 하고 있는 샤오미 제품들 뭐 선풍기 뭐 청소기 뭐 건조기 할 거 없이 이런 제품들을 내 스마트폰 화면에서 다 보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들이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알려줘요. 근데 이것에서 만약에 좀 더 진보해가지고 사람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조치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건데 현재는 이 안에서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실제 물리적 환경을 관찰하고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가상물리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단계에서 더 나가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런 가상물리 시스템이 단순하게 그냥 뭐 공장만 적용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의료 경갈 바이탈 센서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몸에 스마트 밴드 붙인다고 했죠. 내 심장 박동수와 호흡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른
기관, 다른 병원, 의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살고 B라고 하는 의사들은 서울에 있다고 치십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A라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B라고 하는 의사들의 서울에서 보려면 이 사람을 과거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B라는 의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제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여기서 피도 뽑고 뭐도 하고 해서 진료받았는데 그냥 내 몸에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으면 이 스마트 밴드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해서 이 의사들이 볼 수 있게끔 화면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사이버, 가상이죠. 가상의 공간에서 피지컬, 내 신체 심박, 뭐 박동수, 걸음수, 내 뭐 생활 수면 패턴 이런 것들, 실제 물리적인 나의 어떤 모습들, 생물학적인 나의 모습들을 사이버상에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몇 시간 잤고 몇 시간 잤고 이런 다양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떠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장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것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사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사실 드러나거나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어플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어플을 쓰면 그 어플 안에서 이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값들, 그러니까 뭐 선풍기라고 예를 들면 선풍기의 회전 뭐 각도, 뭐 회전 속도, 그다음에 뭐 자연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풍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다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플랫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 있고 선생님은 학교에 있고요. 우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를 이어주는 공간, 사이버 공간, 바로 이해학습터죠. 이렇게 이해학습터 같은 사이버 공간들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기반이에요. 기반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와 여러분 학생을 보이지 않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 연결시켜 주는데 과거에는 이런 가상의 공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11번가, G마켓 이런 정도였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로그인까지 하고 로그인해서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면 우리 집에서 받는 택배로 받는 그것도 진보된 형태였는데 요즘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음식까지도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숙박업소, 요기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이 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든 제품을 이렇게 다시 유통하고 이런 것들로는 어떤 특정한 산업의 형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서비스업까지 그 플랫폼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로봇이 요리하고 드론은 배송하고 상상은 이런 유통혁명까지 곧 일어난다는 것. 드론으로 배송하는 아마존의 서비스, 뭐 로봇 요리사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들이 점점 갖춰지다 보니까 아주 선생님이 좋은 그림을 발견했어요. 손가락으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지는데 스마트폰으로 만지는 이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고 있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게 유익한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판단해 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결국 스마트폰 안에서 이런 세상을 다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우 중요하고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겠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세계 경제 포럼의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이 그 당시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을 많은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연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 이것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들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5G, 요즘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초생활, 뭐 초시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화질의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5G와 관련된 거,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원격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광주에 있는 환자를 서울에 있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5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점점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런 것들이 매우 넓어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이 되고 예측되는 미래 속에서 나의 진로와 직업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던 것처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것들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능을 갖는다면 기존의 지능을 가지고 활용했던 단순 반복적인 일을 했었던 직업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의해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매우 좋은 점은 사람이나 사물, 공간을 연결하고 이 공간을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바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사이버 가상 물리 시스템 CPS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자동화되고 지능화되어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진다. 기술이 융합된다. 이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모바일 장비들, 사물인터넷 장비들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세상이 이렇게 공장도 인력을 줄여서 생산 비용도 줄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똑똑한 도로, 스마트 도로, 교통사고도 줄이고 짐의 다양한 장비들이 서로 냉장고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시스템 안에서 뭐 주인에게 사용자에게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 내가 아프지 않은지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늘 체크하고 케어해서 내가 병이 걸릴 것 같으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의료비를 줄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간대에 전기 에너지를 비롯해서 각종 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해 준다면 전기를 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요런 영역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영역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가상의 공간 안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시 얻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좋은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주의할 점은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발전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이 곧 소득 분배가 모두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는 대량 실업 현상 그러면서 인간이 결국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 이 1차 산업혁명 당시 18세기에 기계화가 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기계가 다 대체됐습니다. 기존의 노동자들은 그럼 기계와 싸움을 해야 된다. 기계를 파괴하고 공장을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했고 기계화에 의해서 결국은 수많은 공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이 소셜 페인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런 소셜 페인을 줄이는 그리고 그것을 넘었던 다시 사회적인 번영, 모든 사람이 약간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는 뭐였냐면은 교육 기회의 확대였고요.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교육은 결국은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은 후퇴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과 교육의 발달은 서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거에 분석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디지털 레볼루션, 정보화 시대, 정보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같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산업의 시작과 새로운 어떤 시장이 생겨나고 이렇게 막 기술이 발전하니까 결국은 또 소득의 분배가 이렇게 원활하니까 불공평하게 갈 수밖에 없고 하면서 또 이런 소셜 페인이 여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기회 확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교육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렇죠?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부 방법과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문샷 싱킹이에요. 문샷 싱킹. 달을 조금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달에 직접 가는 겁니다. 이 문샷 싱킹은 어 10%와 10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의 방법대로 기존의 어떤 정해진 이 규칙대로 기존에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런 성능 그렇게 좋아진 그렇게 개선된 것은 전에 비해서 10%밖에 성공할 수가 10%밖에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샷 싱킹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달리한다면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샷 싱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그 과거의 문샷 싱킹과 관련된 사례들을 수없이 좀 조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구글에서 만든 뭐 이렇게 방금 이렇게 달을 다시 한번 탐색하고 이런 거 달 뒷면을 연구하고 달에 올라가서 뭐 이런 거에서 룬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그 오지 마을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열기구를 띄워가지고 열기구를 통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에어비앤비의 어떤 숙박 공유 시스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문샷 싱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기에는 이런 과거의 교육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시대의 변화가 매우 빠르고 그 속도가 우리가 기존에 느꼈었던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몇 장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산업혁명의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100년, 80년, 불과 2, 30년. 그럼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 변화의 어떤 내용과 범위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다양해지고 커질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 과제를 내주었던 것은 이 학습에서 충분히 내줬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한 학습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습지를 좀 보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어떤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